자, 요거는 2022년 기본서 개정 사항입니다. 정확하게는 자본시장법은 21년 10월 21일에 개정된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시험 대비로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사모펀드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요거하고. 자, 두 번째, 사모펀드는 기존에는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로 한다. 또는 50인 미만으로 한다. 인데 이것이 100인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일단 중요한 거고요. 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으로 구분이 됐었는데 이제는 투자자 유형에 따라서 일반과 기관 전용으로 구분이 되고요.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은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개정 전에는 이 경영 참여형 투자는 여기만 가능했습니다.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를 PEF로 했거든요. 법적으로 경영 참여형 투자는 전문 투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PEF가 법적인 근거를 가진 이런 구분이 됐었는데 이제는 규제를 완화한 차원에서 경영 참여형 투자를 여기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도 이제 경영 참여형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경영 참여형으로 구분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유형에 따라서 일반과 기관 전용으로 구분이 되고 실무적으로는 이제 일반의 경우는 헤지펀드로 주로 운용하고 여기다가 원한다면 경영 참여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된다 이런 뜻이고. 자, 기관 전용은 일반적으로 경영 참여형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나 경영 참여형 플러스 자율적인 운영도 가능하다. 아무튼 PF로 구분하던 데서 많이 바뀌었다. 그죠? 이렇게 새로운 두 가지 이 의미를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법적인 근거를 가진 PF이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기관 전용을 실무상 PF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일반도 경영 참여 투자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경영 참여에 많이 참여하는 펀드는 기관 전용이다. 그래서 실무상 PF로 보고 법이 바뀌기 전에 경영 참여형 펀드는 법이 바뀐 뒤로는 2번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체계로는 일반과 기관 전용으로 구분되는데 PF에 대해서는 실무상 PF는 2번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경영 참여 투자가. 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자, 여기죠. 투자자 유형을 기준으로 일반과 기관 전용으로 일단 이 두 가지 의미 중요하고요. 두 가지 구분. 그 다음에 100인 이하에 대해서는 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 100인 이하는 전문 투자자와 일반의 합산 기준입니다. 자, 100인 이하로 가는 거거든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그룹을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기관 전용, 자, 기관 투자자하고, 그 다음에 전문 투자자. 이때 전문 투자자는 기관이 아닌 전문 투자자를 말하니까 뭐 일반 법인이나 개인 전문 투자자를 말해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 자, 100인 이하에 대한 카운팅을 함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는 주로 기관 전용으로 참여합니다만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반으로 들어올 경우는 숫자는 세지 않습니다. 왜냐? 기관은 스스로 위험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투자자 수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둘을 합산해서 100인 이하를 따지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허들이 있습니다. 합산해서 100인 이하를 따지되 일반 투자자만은 따로 자, 이 100인 이하 카운팅할 때 일반 투자자는 어떤 경우라도 49인 이하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용상으로는 기존에 사모펀드는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라야 된다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때 49인 이하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내용상 비슷한데 아무튼 법적인 정의로 100인 이하로 바뀌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밑에 단서까지 확실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모펀드의 세부 내용입니다. 다시 개정된 체계로는 일반과 기관 전용으로 구분이 되고 일반은 주로 헤지펀드 운용을 하고 한국형 헤지펀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자, 그리고 기관은 주로 PEF를 운영합니다. 둘 다 가능하긴 해요. 여기도 PEF 운용 가능하고 여기도 뭐 자율적인 투자 가능하니까 뭐 헤지펀드 운용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을 보면은 사후 2주 내로 보고합니다.
공모펀드는요. 우리 범위는 아닙니다만은 사전적으로 20일 전에 등록을 해요. 사모펀드는 이제 규제가 완화되니까 사후죠. 사후 이주. 기업적입니다만 알아두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운영 목적은 이제 다 가능해졌죠. 경영 참여 목적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차입 한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개정 전에는 차입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순자산의 10%까지 차입이 가능했고 더 많은 차입을 하려면 SPAC를 세워서 SPAC를 세웠을 때 자산의 3배까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이제는 순자산의 400%까지 많이 완화가 된 겁니다. 네, 요거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일 밑에. 투자자 범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가 이제 주로 투자자가 되는 거고 기관은 카운팅을 안 하니까 여기서 일반 투자자의 최소 투자액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최소 투자액은 기본적으로 3억 이상인데 펀드의 레버리지가 200% 초과하는 경우에 부채가 순자산이 200% 초과한다 이런 뜻이죠. 네, 이때 부채 전체적으로 400%까지 완화됐으니까 자, 그래서 레버리지가 높은 펀드에서는 5억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억 원과 5억 원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는 사모펀드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펀드 집합투자기구로서 펀드로서 뭐 같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100인 이하죠. 일반 투자자만을 본다면 전과 후가 개정 전과 후가 동일합니다만 어쨌든 법적인 정의는 100인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고 자 21년 10월 제도 개편에 따라서 사모펀드는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 유형을 기준으로 일반과 기관 전용으로 구분된다. 맞죠? 자, 사모펀드는 설정 설립일로부터 사후적으로 2주 내로 보고하면 됩니다. 자, 일반 사모펀드에서 전문 투자자와 자, 일반 투자자는 최소 투자 금액 이상이라야 되죠. 최소 투자 금액은 기본 3억인데 펀드의 레버리지가 높을 때 구체적으로 200% 초과할 때는 5억 원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레버리지가 높을 때는 그만큼 위험도 크니까 좀 더 덩치 큰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반 사모펀드에서 면제되는 의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 부분은 그 사모펀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거죠. 기본적으로 사모펀드에는 공모펀드에 대해서 적용되는 많은 규제들이 면제가 되죠. 그래서 다음 중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모두 묶어라. 박스, 가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법이 바뀐 다음으로 개정된 이후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니은의 내용이 변화됐거든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그 변화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시험에 중요하게 다뤄질 거냐 아니면 이 변화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건지 이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데 일단 시험에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 내용까지 포함해서 시험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모펀드에서 적용되는 많은 규제들이 사모에는 면제가 되는데 이거를 면제되는 조항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은 공모펀드, 사모펀드에서도 공모펀드와 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외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적격 투자자하고만 거래해야 돼요. 장외파생 가장 위험한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죠. 비적격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사모도 준수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의결권 행사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되 충실함에 입각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는 공모, 사모 구분 없이 다 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사모펀드에 면제되는 거는 이거를 다 외울 필요 없이 이 두 개를 알면 나머지는 다 면제되게 보면 되겠죠. 단 하나, 요거. 얘네 둘은 같이 준수해야 되는 거, 얘는 사모의 완화가 되는 겁니다. 공모의 경우는 파생운용 특례인데 공모는 100%까지 해야 되거든요.
파생 상품에 대한 평가액이 순자산액의 100%까지만 편입할 수 있습니다. 파생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모의 경우는 400%까지 완화해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죠. 공통으로 적용되는 두 가지, 그리고 완화 적용되는 요거. 네, 요거 빼고 다 사모에는 면제가 된다. 자, 이게 이제 기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가된 것이 밑에 있는데, 자, 여기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용보고서 제공하는 거하고 회계감사. 네, 회계감사 어디 있습니까? 네, 회계감사 여기 있죠? 이 두 가지는 사모펀드 중에서 자, 사모펀드가 어때요? 전문과 일반이 합쳐서 100인 이하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일반으로만 구성된 사모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으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는 자, 기억 부분에서 다 면제되는 게 아니라 운용보고서 제공하는 거하고 회계감사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일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예외를 두는 거죠. 아무튼 이제 밑에 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자, 일반 사모에 일단 뭐 과거는 전문 투자형인데 일반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맞습니다.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이 뭐냐? 네, 비적격과는 장외 파생 거래할 수 없다. 이거는 어때요? 공모, 사모 모두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일반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이거죠. 이거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의결권 행사.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공통 규정은. 네, 나머지는 다 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예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데 단서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로 구성된 거다. 일반 투자자만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이때 자, 이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어떻습니까? 의결권 행사 시 충실 의무, 장외 파생을 거래할 때 비적격과 거래할 수 없다라는 거하고 의결권 행사는 일반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예, 4번이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다 면제인데 이러한 단서를 두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일반 투자자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면제되는 다수 중에서 두 가지 운용보고서와 회계감사 의무는 이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단서를 전문 투자자도 포함된 것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해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기존에 그 잘 나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잘 나왔던 기출 예제 패턴입니다. 일반 사모펀드에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을 모두 묶은 것은 자, 단서 이렇게 단서를 줘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반과 전문과 일반이 참여한 사모펀드다라고 한다면 공통 두 가지 빼고는 다 면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시공시 면제. 자, 뭐 이거 다 외울 필요 없다, 그죠? 공통 규제 두 가지 뭐 장외 파생 거래 그리고 의결권 행사 두 가지가 아니니까 다 면제죠. 만일에 일반 투자자 이 단서에서 일반 투자자만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 어때요? 네, 여기서 운용보고서 제공이나 회계감사 들어가면 그거는 이행해야 되죠. 약간 복잡하지만 여기까지 확실히 알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응용해서 뭐 나올 여지가 있긴 합니다. 자, 일반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을 모두 묶은 것은 또 단서가 들어갑니다. 전문가 일반이 다 참여했다. 이 경우는 어때요? 네, 이것도 면제가 되죠. 면제. 이제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일일이 본다면 뭐 결산서류 비취 의무는 사모펀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틀리게 되죠. 그래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 두 가지 장외파생 상품 거래 그거와 의결권 행사 이 두 가지는 공통이다라고 정리하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패턴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단서를 달아서라도 나올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은 6월 시험을 32회 시험을 보고 나서 또는 32회, 33회를 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그때 제가 뭐 자료로 보완하든 아니면 기출 해설 강의로 보완하든 그때 한 번 더 보완이 되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